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진국 입지를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민주당은 일본의 철저한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이 방사선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오는 21일부터 파견되는 오염수 시찰단은 명분을 위한 견학단이라면서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투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 투쟁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논란이 커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김남국 코인 의혹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의 향배를 짚어보고 여당의 불참 속에 교육에서 강행 처리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가감없는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로 마실 수 있다고 한 영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안정성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철저한 검증 협조를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한 오늘, 국민의힘이 방사선 분야 전문가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했습니다. 앞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전문가입니다. 앨리슨 교수는 10배 정도의 오염수도 더 마실 수 있다며 오염수의 위험성이 거듭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Not only would I be happy and not be harmed to drink a liter of water, neither would the fish. And if the fish were not harmed, then anybody eating the fish would not be harmed either. 국민의힘은 앨리슨 교수 초청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면서 가짜뉴스와 괴담을 과학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했다가 이제는 식수라는 주장에 동조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1리터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영국 교수를 부르는 등 이제 오염수를 갖다가 식수다라고 설파하고 나선 것 아니냐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장 시찰단을 향해선 일본 눈치만 살피며 검증 신용만 하다가 오염수 테러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방일 중인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철저한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염수 현장 시찰단의 기간과 규모 등 대략적인 시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찰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전문가 등 21명을 시찰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알프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 관계기관과의 기술회의도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찰단이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즉각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계 지역 간 갈등도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제2요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제2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동참 없이 간호법 통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투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야당의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간호협회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은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여는 등 대규모 단체 행동에 들어가 간호법을 거부한 정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간호법 제2결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과 맞물려 여야의 입법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2일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를 재개합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과 피해자 범위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을 놓고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원내대표는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박 후보자는 특수부 검사를 거쳐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박민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보훈부의 첫 장관이 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보시겠습니다. 5.18과 개헌입니다. 네. 이번 5.18이 43주년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다시 얘기를 꺼내면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5.18 정신을 이제 헌법에 수록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지금 이제 그 반대 입장인 거죠. 네, 뭐 공감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다른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행을 해야 된다. 특히 국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현재 야당이 이 돈봉투 사건이나 그리고 코인 논란 같은 어떤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개헌 제안이 이런 불리한 상황을 덮으려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5.18 정신은 이제 헌법 전문에 싣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개헌이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개헌을 하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한 그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또 붙여야 됩니다. 네.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과반이 투표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또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좀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가 어려운 데다 쉽지 않은 데다 5.18 정신 하나만 콕 집어서 이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제왕적 대통령제나 뭐 지방 분권 같은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5.18 정신 하나만을 담은 그 사안만 국민 투표를 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입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네. 뭐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제 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이것도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국민의힘은 뭐 이미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옹호했는데요. 이 간호법이 직역 간의 갈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기를 거쳐서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절차대로 이 국회법에 따라서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이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독단과 독선, 독주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뭐 많이 시청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뭐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도 이미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이제 그 거부권 행사로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된 상황인데 간호사와 의사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의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간호법 자체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의료법이 원래 그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 의료법인데 이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간호법에서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과 더불어 원래 이제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료기관과 더불어서 지역사회까지 확장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인데요. 의사 단체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요양원이나 또 간호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 개원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고요. 간호사 측에서는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들도 역시 간호법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법에 이어서 간호법에서도 이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고졸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료법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호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문제라는 그 비판이 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의료법이 196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무려 이제 61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수십 차례 개정은 됐지만 이 어쨌든 간에 큰 틀에는 지금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 의료법이 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뭐 응급구조사, 뭐 이런 새롭게도 생겨난 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네. 다양한 의료 인력의 전문성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의료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간호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서 간호사 단체 측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 단체 측은 이 대리 처방이나 대리 수술, 대리 기록, 뭐 체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이 L튜브는 이제 코에 삽입하는 튜브고 T튜브는 이제 목에 삽입을 하는 튜브인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징계 향방은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이제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이어 민주당도 역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네. 징계 논의에 지금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진상 조사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중단됐다고 이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상의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된 건데요. 김남국 의원의 뭐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김 의원이 가상자산의 거래 종목이나 수익률, 변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업비트와 빗썸 등 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조사 이렇게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고 사실상 중단이 된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에 이어 이번 주에 민주당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윤리특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또 검찰 수사 이렇게 둘 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윤리특위에서 나올 그 징계 수위 어느 정도일 걸로 지금 뭐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과연 징계까지 갈 것이냐, 뭐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그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징계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총 4가지입니다.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가장 센 것이 제명. 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제명이라는 것은 뭐 이제 저희 헌정 이래 1979년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당시에는 신민당 총재였는데 이때 이제 제명을 한 것 빼고는 이후에 한 번도 없었고요.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이 되더라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도 이제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통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제명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명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좀 지켜봐야 지켜는 봐야 되겠죠. 네, 되겠죠. 나머지 그 3단계의 징계도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명보다 낮은 수위인 3개의 징계, 그러니까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네. 통과 요건은 조금 그래도 수월하긴 한데 사실상 뭐 통과가 쉽지 않은 데다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윤리특위에 징계한 가결이 20건에 불과하고요. 이제 본회의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이제 한 건밖에 없습니다. 어떤 건이냐면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받던 성희롱 의혹 때문에 제명안이 올라갔었는데 역시 이제 이것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국회 윤리특위 시스템 자체를 좀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김 의원의 징계 어떻게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한 수정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유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오는 20일 공론조사 결과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치개혁 2050은 전원위원회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표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 144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다음 주 월요일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시민 500명의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영두 국민의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토론에 나서 조사 결과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늘린다. 이게 그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든 구석이 많거든요. 참 이게 더 퍼즐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수기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표결에 부채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확대 여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전원위 표결을 통해 조속히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십시오. 수기 공론조사를 실시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결과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인데 남인순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다음 달 중에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정개특위에서 저희가 발주를 한 조사니까 그 성격을 분명하게 좀 파악하셔서 논의 사항에 반영 내지는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정치 협상을 통해 가지고 6월 달에 우리가 선거제도에 관한 하는 입법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 종결 짓는.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전문가 설문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국민 5천 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분석이 끝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선거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국회 동심 한마당 축제가 내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국회 동심 한마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엔 의장대 오프닝을 시작으로 군악대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 한국 전래놀이,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부스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죠. 지난달 4일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42일 만에 윤석열 정부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 국회에서는 또다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인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5월 국회에서만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죠. 또 연말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쌍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러한 야당의 단독 입법 움직임에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노란봉투법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저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인 제2요구 법적 절차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거부권을 사용했을 경우 법안은 다시 15일 이내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국회로 넘어온 해당 법률안은 본회의에 붙여서 재의결을 하게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요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반면 반대표나 출석 미달 등으로 부결이 된다면 해당 법률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현재 의석을 살펴보면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찬성표가 3분의 2인 180표를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를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총 66번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재임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45회, 그다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0건으로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폐기된 사례가 더 많은데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꼽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반복이 될 경우에는 국회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오만과 독선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국회 입법권과 정부 여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연이어 충돌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되겠죠. 야당의 단독 처리, 여당의 거부권 요청 등 대치 전국의 악순환을 끊어낼 묘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서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첫 방송을 했는데 혹시 주변에 좀 반응이 있었나요? 어땠나요? 궁금한데요. 처음 보는 조합이다, 구성이다, 네, 신선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또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격려의 말도 들었습니다. 좋은데요? 네. 좀 반응이 있었나요? 네. 좀 여자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좀 중간에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한번 재밌고 활기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윤 대통령의 G7 참석 이슈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G7 회의 참석이 선진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윤 대통령 21일엔 기시다 총리와 함께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 정상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면 좋을까요? 먼저 들어볼까요? 네, 히로시마에 끌려가서 희생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상으로는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기시다 총리가 진정으로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건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우리 한국인들은 일제강점기 때 끌려가서 강제동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사과 표명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좀 일방적인 제3자 변제 방식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약에 가서 메시지를 낸다면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과 표명과 보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표명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해결 과제를 남겨두고서 방문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안기령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령비를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동포들을 만나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대통령들이 이 위령비도 찾아가지 않았고 제일 피포 관련해가지고 이 피해 동포들을 만나지도 않았던 것은 조금 의문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메시지에서는 한일 정상이 같이 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를 공유하고 평화랑 변형의 미래로 함께 나가자 이런 내용이 조금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반된 의견 보여주셨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오늘 그 패드를 전자 패드를 들고 오늘 최수지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청년 간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물도 갖고 계시는데 저희 코너에서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패드를 갖고 와야 하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젊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또 제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또 식품 규제 철폐까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22일에 또 한편 우리 정부의 시찰단이 또 일본으로 향한다고 하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또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 네. 시찰단은 일단 우리나라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찰단이 현장을 방문하고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죠. 정부는 이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먹거리와 일단은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측과 그동안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정부가 검증을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재를 뿌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다고 보여졌어요. 양국이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폄훼를 하면서 오염수 관련 괴담을 조금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민주당 자체 대책단을 만들어가지고 후쿠시마를 방문했었는데, 이들이 사실은 입국컷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조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지 않습니까? 비과학적이고 무지성적인 태도로 정부를 공격하는 걸로밖에는 저는 안 보여서 이 양국이 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당 측에서 이렇게 오염수 괴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찰단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시찰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떳떳하다면, 자신이 있다면 저는 명단 공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핵오염수 시찰단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찰단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고요. 시찰단 파견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왔던 것처럼 핵오염수 방류를 허가해주기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한 시찰단이 아니고 검증단은 더더구나 아니죠. 시료 채취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견학단 아니냐, 관광단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G7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일본의 G7 정상회의 개최는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2021년에 도쿄 올림픽 때도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일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식재료를 공수해서 우리 선수단에게 공급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공포가 큰 상황인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산물은 특히나 논란이 많으니까 수산물은 제공할 것 같지 않아요. 식탁에 수산물은 올릴 것 같지 않고 야채나 과일 정도 올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정상들에게 이 논란이 있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좀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좀 따지고 들어도 모자랄 판에 후쿠시마산 핵 오염수를 좀 옹호하는, 오염수가 안전하다, 오히려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 또 나눠볼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 TF가요. 김 의원이 거래했던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그 게임 업체입니다. 위메이드 본사를 찾아서 현장 조사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 TF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그 청년들의 울분과 또 분노를 잘 파악하고 또 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치권이 코인 사태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청년들의 민심과 또 직결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김남국 코인 의혹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의 민심 두 분이 직접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안 대변인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를 맛본 2030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김남국 의원이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 정무위에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분노했던 청년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여야 할 것 없이 가상화폐 같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청년들의 지적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청년들은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나 뭐 제도의 개선 같은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성환 단장의 말부터가 이해가 사실은 가지 않더라고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시장을 계속 들락날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은 당 탈당을 했지만 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사안인데 거기에서 청년의 마음을 물분을 헤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2020년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고위직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도 벌고 하니까 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저는 가난을 훔쳐서 권력까지 누리고 돈까지 번 그런 사건으로 좀 청년들에게는 인식되지 않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로 불거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또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을 했는데 자, 지금 강성 지지층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이 또 도덕성과 통치 능력 우월성 이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여당 측 입장 들어볼까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후에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로 강성 지지층 유튜브 채널에 조금 출연을 해가지고 거짓말 퍼레이드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민주당 내의 도덕성이 정말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양이원영 의원의 도덕 경시 발언은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도덕성을 포기하겠다 하고 선언을 한 격이라고 생각이 코인 들었습니다. 투자하는 게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집권 여당일 당시에는 그러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들이 만연했는지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덕성을 정치적인 것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덕목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공당의 책무마저 져버리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안 대변인 입장이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특히나 국회의원은 더 도덕적이어야죠. 다만 이제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직 범죄 혐의가 밝혀진 게 없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비판을 넘어선 비난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하려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나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는 앞으로의 이제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국회 상임위 중에 이제 거래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남국 의원이 반성하고 또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사과를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당에서도 심각하다 판단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를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징계가 이뤄질 테니까 지켜보면 될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마 위에 올릴 정책은요. 지난 17일 교육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입니다. 자, 앞서서 신동진의 정치노트 코너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자,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그리고 현행법과 무엇이 또 달라지는지 설명부터 먼저 대변인께 들어볼까요? 예, 학자금 지원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 대출은 이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제도, 기존 제도라면
상환 개시,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붙는데 그 네.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처리하는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그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같은 문제가 생겨서 학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도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좀 면제해주는 내용이고요.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 좀 이자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듣기에는 좀 효율성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표퓰리즘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남국 물타기 법이다 비난하고 나섰는데 자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조금 위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냥 표퓰리즘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대학 미진학 고졸자나 소상공인 대출이랑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과도한 추가 대출을 또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너무 과하게 가는 법안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고졸 이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라는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 대출도 이자율이 뭐 3%에서 4% 정도임을 감안하면 중산층 청년까지 이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이자 1.7%죠. 네. 면제하는 것은 조금 논리와 형평성 그리고 정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소득분이 8구간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지원이 되는 거여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 정확한 추경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보도들에 따르면은 10년간 8,650억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정말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표퓰리즘 법안을 낸 거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에게도 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게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기 그렇죠.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포퓰리즘이란 비난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볼까요? 네, 제가 하나하나 좀 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남국 물타기법은 아니죠. 저희가 이거 김남국 의원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이 발생할 걸 미리 예상하고 이 관련 법을 준비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 대학에 이제 진학하지 않는 이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 1년간 500만 원씩 취업과 연계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예산을 국민의힘이 삭감하기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거든요. 그랬던 국민의힘이 지금 이 형평성을 따지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요. 그리고 포퓰리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죠. 사실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는 지난 대선 기간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 상황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은 이번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학생들의 학자금 그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죠. 10년간 8,400억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는 847억 원 정도죠. 그런데 이게 교육부 총 예산 그리고 대학생 학비 부담 관련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1.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초부자, 슈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깎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여당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민주당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 그것보다는 이런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정책이 있다면요? 네. 저는 사실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민주당이 지난 여당일 때 그때는 사실 법안 처리에 더 유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한 거 자체는 조금 저는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이 대학생들이 정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국회가 정책적인 고민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는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ICL법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남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이날 전체 회의에서 사실 스쿨존 사고 관련해서 네. 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다 같이 묵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거듭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지 대책이 정말 강구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주당이 진짜 청년들을 위한다면은 이 속이 다 들여다 보이게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이랑 규제 개혁에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정책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논의를 통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강행 처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여당 의원이 전원이 퇴장했고요. 네.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간호법을 제2요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방적으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집중해서 봤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듯이 이렇게 법안 정치적인 이속을 챙기려는 것 같은 법안 처리는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라치기법, 그러니까 이 측정 대상을 가지고서는 만든 법안들을 연달아 조금 이렇게 단독 처리하고 있는데 악용해서 혹시 내년 선거에 이제 대통령이 조금 불통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독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들었습니다. 네, 일단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불통이다, 독주한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고 독주를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줄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이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추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여당이 지금 와서 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청년, MZ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실히 드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그 대학생 학자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며칠 전 그 화제가 됐던 뉴스가 떠오릅니다. 기존에 그 1,000원의 아침밥이 학생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었고 또 여야 협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김영한 충북도지사와 그 충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학생 식당에서 특식 메뉴를 즐기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최수지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학생들이 먹는 메뉴로 같이 먹었다면 반응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은 좀 신중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네, 짧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 대변인께서는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산불 발생 때는 술판 벌였던 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까지 우롱했죠. 그리고 충북도의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아니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데 차별이 있으면 누구라도 불쾌해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서 그 옆에서 밥을 먹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옆에 보좌진들, 충북도 관계자들 아무도 제지할 생각을 못했다거나 건의를 할 생각을 못했다는 게 정말 이 국민의힘 여당 인사들의 공감 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일이 정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뜨거운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